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세대 간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5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평균 한 85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넷째로, 그러니까 2050년까지 1.5도 상승으로만 기온 상승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점점 줄어들겠잖아요. 그럴 때 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한 344톤. 그러니까 이미 많이 배출했고 앞으로 몇 년만 더 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줄여야 될 이산화탄소 양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거죠. 과거 세대들은.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대부분의 삶을 살아야 될 미래 세대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태어난 미래 세대가 기후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 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될 때 평생 43톤만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2050년까지 1.5도 상승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 세대의 한 8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못 쓰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 탄소 예산은 어떤 사람이 85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 85세 인생을 살면서 배출할 수 있는 허용이 되는 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소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 그래서 과거의 미래 세대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미래 세대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세대는 어떤 자원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쉽게 뭐 더 쓰면 되지, 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미래 세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나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 세대의 사고방식이 많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미래 세대의 어떤 발언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탄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각 나라별로 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플랜을 제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 그 대책을 기반으로 해서 탄소 예산이 어떻게 줄어드나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미국은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탄소 예산이 한 1,500톤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197톤까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감소폭으로 치면 엄청나긴 하지만, 볼까요? 감소폭으로 치면 엄청나긴 하지만 인도 볼까요? 인도는 1950년대생의 탄소 예산이 64톤이었는데 2017년생은 13톤이 돼요. 근데 미국은 197톤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니 왜 우리한테 너네들이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왜 우리 보고 피해를 같이 분담하자고 얘기하는 거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게 이제 이 카본 브리프라는 곳에서 내온 통계인데 한국에 대한 분석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과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비슷한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를 살짝 보면은 1950년대생의 탄소 예산이 937톤이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넷제로를 맞추기 위한 계획을 따른다면 2017년생은 98톤 탄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한국도 사실 인도 수준까지 내려가면 참 좋긴 할 텐데 그러기 좀 어렵다면 요 정도 수준으로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어떠냐? 2018년도 기준으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2톤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2017년생 탄소 예산 98톤을 감안하면은 8년 정도 지나면은 모든 자산을 탕진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남의 것을 강탈해 오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좀 미래 세대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대신에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제가 이제 기후미식이란 책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 그 책을 보신 분들이 무섭다, 미래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무서운 미래를 피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낮추려면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왔나요? 탄소를 줄여야 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 줄이자.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얘기 주로 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원을 덜 사용하는 것, 그래서 배출을 줄이는 거니까. 그런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배출을 줄이는 것이 효과를 보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한 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150년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작년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150년 지나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탄소 배출을 안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해도 그 효과를 보려면은 최소한 7, 80년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70년에 전에 배출됐던 게 70년 정도 지나면 사라질 거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실제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걸 기대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반면에 흡수를 증가시키면은 얘는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흡수와 관련된 개념으로 일단 그린 카본, 블루 카본, 해양 블루 카본 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린 카본은 육지에 있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하는 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식물들이 흡수한 탄소를 육상 생태계에 있는 생물들이 먹으면서 몸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육상 생태계의 생물들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장하는 탄소가 늘어나겠죠. 흡수하고 저장하는 게. 그래서 이제 종 다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 다양성이 중요하고 생명 개체수가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육상 생태계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저장이 돼 있던 생명체에 저장이 돼 있던 탄소가 생명이 죽으면 다시 대기 중으로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 생태계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바다 관련된 흡수 카본은 블루 카본과 해양 블루 카본이 있어요. 블루 카본은 해안가에 있는 맹그로브 숲이라든지 해초들 이런 것들이 흡수하는 탄소예요. 그래서 육상에 있는 식물들이 흡수하는 것보다 한 8배 정도, 8, 9배 정도 더 효율적으로 흡수를 한다고 해요. 더 단기간에 더 흡수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초들이 자라는 속도가 육지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식물들이 흡수한 탄소들을 연안 생태계, 갯벌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생물들이 먹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갯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탄소 저장 어떤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런 갯벌들이 파괴되고 있는 거죠. 간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해양 블루카본은 뭐냐면 그 연안 말고 그냥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들에서 흡수하는 탄소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흡수하는 카본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흡수한 탄소를 그 동물성 플랑크톤, 크릴을 잡아먹는 작은 어류, 그 작은 어류를 잡아먹는 중간 크기 어류, 중간 크기 어류를 잡아먹는 큰 어류, 이제 해양 생태계에 생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최상위 포식자인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대왕가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탄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해양 생태계의 특징은 죽으면 얘네들은 바다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저장했던 게 대기 중으로 다시 방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육상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바다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 어류뿐만 아니라 대형 생물들의 개체수를 늘리는 게 탄소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다 바닥은 지구에서 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지구의 역사만큼, 바다의 역사만큼 탄소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바다 바닥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한 5년 전에 우리가 기후위기를 생각했던 것과 지금 기후위기를 생각할 때 이 기후위기 악화되는 속도가 너무 예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해가 갈수록 나빠지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느긋하게 배출을 감소시키는 전략에 집중을 했는데, 작년에 이 기후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산림 훼손을 막고 복원하기 위한 정상선언이 나왔죠. 이게 그린 카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상선언이었어요. 물론 그 선언이 얼마나 그 효과를 낼지, 각 국가들이 얼마나 그 선언을 이행을 할지는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의제는 저는 이제 블루카본과 해양 블루카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해양 블루카본. 그래서 해양 보전지역, 보전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도 뭐 각 곳마다 30km씩 모든 어업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구역을 각 나라마다, 각 바다마다 설정하는 그런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이 얼마나 되냐면,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28% 정도를 그린카본 형식으로 저장을 해왔고, 지난 10년 동안 바다 블루카본이나 해양 블루카본 형태로 흡수한 양이 25.5%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그린카본과 해양 블루카본, 그린카본 덕분에 그나마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미뤄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흡수하는 양을. 자, 사진을 보면은, 그럼 도대체 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얼마나 흡수할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위성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4월 달에 북반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시뻘겋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표를 보면은 파란색은 낮은 거고 빨간색은 높은 거예요. 근데 8월 달이 되면은 농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은 이렇게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매년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나 육상 생태계의 이산화탄소로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흡수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매년 배출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우상향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배출을 줄이고 흡수를 증가시키면은 이 진동 폭도 더 커지면서 이제 우상향에서 플래토를 이루다가 점점 감소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숲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축산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파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열대우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라졌고요. 전 세계 열대우림의 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아마존 밀림인데,
아마존 밀림은 파괴된 밀림의 80% 정도는 다 축산 때문입니다. 전체 농지의 77%가 축산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농업하면은 농업은 사람들이 먹을 뭔가를 재배하는 행위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현대 농업은 지구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축들이 먹을 사료를 생산하는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농지의 77%가 가축들을 방목을 하거나 가축들을 먹일 GMO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 농지의 23%만 우리 인간이 먹을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3%에서 재배한 것들로 우리가 82%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7%의 농지를 사용해서 생산이 된 이 동물성 식품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칼로리는 18%에 불과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낭비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콩 100g을 먹으면은 단백질을 36g 정도를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소고기 100g을 먹으면은 단백질이 한 26g이에요. 그냥 뭐 그람수로만 따져도 콩이 훨씬 더 단백질이 많은데, 그러면 소고기 100g을 얻으려면은 사료를 얼마나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특히나 마블링 1등급 이것 때문에 사육 기간도 엄청나게 길어요. 수십 개월 동안 콩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얻는 것과 콩을 직접 먹어서 단백질을 얻을 때 사용되는 자원의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토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18%까지도 식물성 식품으로 우리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은 농지가 얼마만큼만 더 필요할까요? 5%포인트만 더 필요하면 돼요. 그러니까 23%에서 28% 정도로만 농지를 좀 더 늘려서 우리가 직접 먹을 농사를 지으면은 나머지 70% 정도는 숲으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으로 되돌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숲, 자연으로 되돌아간 곳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식물들이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생물들이 더 많이 살게 되면은 그만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명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전 세계에서 재배한 콩의 77%가 가축의 사료로 쓰여요. 그리고 가축 사료로 사용이 될 때 전부 다 기름을 짜고 대두박 형태로 가축 사료를 쓰여요. 그래서 식용유는 가축 사료의 부산물이에요. 콩기름은. 그러니까 사실 아이쿱도 지금 유채유 사육을 하고 있죠. 유기농 유채. 그래서 사료 사육도 하죠. 기름 사업도 하죠. 그래서 기름을 먹으면은 축산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업과 식용유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 가격을 낮추는 길이 식용유 판매고요. 식용유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사료예요. 그러니까 유채를 가공해서 둘 다 해서 수익을 얻어야 둘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고, 그 덕분에 축산업이 성장을 하고 이 기름을 기반으로 한 가공식품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가 콩을 먹는 양은 전체 생산량의 6.7%밖에 안 돼요. 두유, 두부, 템페 이런 방식으로 먹는 양이. 나머지들은 다 이 가축사료, 식용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GMO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GMO 반대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 거는 대부분의 GMO가 다 사료예요. 그럼 축산업을 줄이지 않고서는 GMO 농업을 줄일 수가 없는데, 이 축산업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표시제만 얘기를 해요.
표시한다고 해서 GMO 농업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GMO 농업의 주 시장은 축산업이에요. 사료산업이고 사람이 먹을 거는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표시를 해봤자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GMO를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고 싶으면은 축산업을 없애야 됩니다. 사료를 전면 금지시켜야 돼요. GMO 사료. 그래서 이 토지 이용이나 온실가스와 관련돼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한 13% 정도가 토지 이용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메탄의 44%, 아산화질소의 81%가 이 농업과 관련돼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 양 이런 반추동물들의 트림이나 방귀로 발생한다는 거는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분뇨에 의해서도 배출이 됩니다. 분뇨 이제 발효되는 과정에서 배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습식 벼 재배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논 자체가 사실은 습지거든요. 그 안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메탄이 일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메탄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 습지에 사는 생물들이 저장하는 탄소의 양도 상당하다. 그래서 그냥 발생하는 메탄만 보고 습지를 건식 농법이나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오늘 이제 기후위기고 저도 이제 집회 갔다가 유인물을 보니까 그걸 주장하는 유인물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동물들이 배출하는 이 방귀나 트림 그리고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아산화질소는 농지에 과량으로 투입한 질소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과잉으로 투입하면은 그 작물들이 자신이 성장에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한 만큼 흡수가 되고 그 나머지는 땅에 남거든요. 그런데 그 농도가 너무 높아. 그럼 대기 중으로 휘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지에 투여되는 질소가 과거에는 화학 비료가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 최근 한 몇십 년 사이에 축산업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축분 비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축분 비료가 뭔가 이 순환 농법이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정도껏이셔야 되거든요. 그냥 화학 비료를 전혀 안 쓰고 축분 비료만 써도 다 초과돼요. 토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으로 지금 분뇨가 배출이 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돼지를 외부에서 유입을 못해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흑돼지를 먹이려면은 그냥 제주도 내에서 결국엔 더 많이 키워야 돼요. 왜냐면 제주도 농민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외부에서 돼지가 들어오면은 제주도 농가들 싹 다 망한다. 그래서 그걸 막고 있긴 한데 그 결과 지하수가 돼지 분뇨로 다 오염이 되고 있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정말 지하수로만 먹고 살아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뇨를 그냥 방치한 것도 아니고 액비로 만들어서 뿌려도 초과가 돼요. 액비도 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도 사실 그러니까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산을 줄이지 않으면은 무슨 순환 농법으로 이게 자원 재활용이 되고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허상입니다. 한국과 같은 이제 밀집 사육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또 글로벌하게 보면은 저쪽 남미에서는 엄청난 이제 기계 농업이죠. 비행기로 농약 뿌리고 비행기로 이제 비료 뿌리고 하는데 이런 쪽에 이제 과잉의 그 질소를 쓸 수밖에 없죠. 이것도 사람이 먹을 거라면 이렇게 못 하겠죠. 가축 먹을 거니까 아주 거리낌 없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농지의 77%가 가축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으니 그 농업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도
최소한 77%는 이 축산 때문인 거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효과를 평가할 때 100년 동안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사라지는 데까지 150년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가장 많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니 그냥 그 100년 동안 한 번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향후 100년 동안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 메탄은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12년이에요. 12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메탄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도 똑같이 100년의 기간 동안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다 보니까 12년 동안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나머지 88년 동안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데 그걸 100으로 나누니까 굉장히 저평가되는 거예요. 메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메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21배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과 그 기체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이 지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머금는 능력이 매우 큰 거예요, 메탄이.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존재해도 100년 동안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저떻다 논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넷째로 얼마 만에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죠? 2050년, 30년 남았어요. 30년도 안 남았어요. 20 몇 년 이내에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 향후 20년 이내에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향후 20년 내에 기후재앙을 어떤 수술을 써서든 좀 완화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10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는 기간 내에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그거를 새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 GWP20.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 포텐셜, 그 영향인데, 이렇게 20년으로 그 기간을 줄여서 평가를 하면은 메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86배까지로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으로 해도 사실은 12년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8년은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메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탄은 주로 축산에서 많이 배출이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20일로 계산해서 축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향후 20년간 기후에 미칠 영향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은 메탄의 영향을 4배 이상으로 더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이 식물성 대체육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물 사용량을 99%를 줄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양의 소고기를 먹는 대신에 비욘드 미트나 식물성 대체육을 먹으면은 99% 정도 물 사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토지 이용을 93%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90% 줄일 수가 있고 에너지 사용을 46%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욘드 미트가 건강하냐라고 물어보면 건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대체육이 정말 종류가 다양해져서 최근에 이제 스팸도 나온 거 아시나요? 비건 스팸. 궁금하기도 하고 맛을 봤는데 정말 짭짤하니 그냥 먹을만은 해요. 밥 반찬으로 먹을만 한데 먹으니까 바로 이제 여드름이 확 온몸에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함량을 보니까 60%예요. 칼로리의 60%가 지방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음식은 순식물성이라도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을 거면은 사실 고기도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 고기 대신에 건강을 감수하고 먹는다면 이제 뭐 식물성 대체육으로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권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바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작년, 재작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채식, 고기 없는 날, 채식까지는 아니고 이제 고기 없는 날을 운영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고기 대신에 생선을 메뉴로 올려가지고 제공을 해줘요. 좀 그걸 보면서 정말 갈 길이 좀 멀긴 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앞에서 이제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상당량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한 4분의 1 정도를 흡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흡수하는 그런 기전을 보면은 물이 직접 녹이는 경로가 있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물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흡수하는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니 당연히 물에 녹는 양도 조금은 더 늘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루카본은 이렇게 이제 바다, 육지 가까이 있는 바다에 있는 숲들이 흡수하는 그리고 육지 가까이 있는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저장하는 탄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근데 1에서 7% 정도가 파괴가 되고 있고 연안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어업 남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오션 블루카본, 해양 블루카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고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고래가 덩치가 큰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을 해요. 바다 깊숙이도 들어갔다가 해수면까지 올라왔다가 남극에 있다가 적도까지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수시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배설물을 배설하면서 바다에 영양분들을 골고루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래의 배설물 덕분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더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래뿐만 아니라 대형 그 해양 생물들도 이런 비슷한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다양한 생물들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몸에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래 하나만 놓고 보면은 고래 한 마리가 평생 몸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가 한 33톤이에요. 앞에서 지구 평균으로 2007년생이 생에게 부여된 탄소 해산이 43톤이라고 그랬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이 한 명 태어날 때마다 고래 한 마리가 더 늘어날 수 있게 우리가 애쓴다면 미래 세대의 탄소 해산이 43톤이 아니라 70톤까지 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1년에 약 37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런데 바다에 고래 개체수가 늘면은 배설물도 많이 배설하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량이 1%나 2%만 늘어도 370억 톤의 1%만 늘면은 얼마인가요? 이것도 한 3, 4톤 정도, 3, 4억 톤 정도 되죠. 이게 3, 4억 톤이면요. 인간이 지금 배출한 온실가스의 거의 1, 2% 수준까지도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이게.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래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후미식 그 에필로그에 제일 먼저 쓴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을 쓰고 싶어서 에필로그를 썼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저인망업, 이 트롤링업이 바다 바닥을 그냥 그물로 긁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바다에
1% 정도를 매해 긁어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은 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탄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체처럼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그걸 휘젓는 거예요. 소금도 그냥 물에다가 굵은 소금 넣으면 어때요? 잘 녹나요? 잘 안 녹죠. 휘 저으면은 근데 금방 또 녹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저장이 되어 있던 탄소가 이 저인망 어업을 통해서 휘저어지면서 바다에 녹는 거예요. 그럼 바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앞에서 제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바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균형을 이루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은 바다로 이제 더 그 생물학적인 기전 이외의 방식으로 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녹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인망 어업이 바닥을 긁어서 바다에 녹게 만드는 탄소의 양이 1년 동안 모든 항공기가 대기 중에 방출하는 양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이트 쉐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레타 툰베리가 그 UN 뉴욕에서 연설하기 위해서 비행기 안 타고 그 범선 타고 일주일 걸려서 갔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근데 그 항공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만큼 이 저인망 어업이 바다에 이산화탄소를 그럼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그만큼 더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육지에 있는 고기만 안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기뿐만 아니라 어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를 늦추기 위해서도, 그리고 바다에서 멸종이 되는 중대형 어류의 대부분은 어업 활동으로 인해서 멸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환경 오염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 이런 허리 역할을 해주는 이런 생물들이 사라지면은 생태계는 교란돼 버려요. 예를 들면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니까 노루나 고라니가 개체수가 늘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이 풀들이 그냥 싸그리 없어지니까 황폐화돼 버리고 산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유해 생물이 돼 버렸죠.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간이 그냥 개체수 조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이런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는 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되면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생물들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그 생태계 연쇄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업 활동도 축산업을 줄여야 되는 것만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대신에 생선 먹지 뭐가 아니고요. 고기도 생선도 안 됩니다. 고기 비슷한 걸 먹고 싶으면 대체육, 이걸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이쿠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많다면 좀 그런 것들에 투자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국내산 재료들로 만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해양 블루카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지 생태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흡수한 탄소를 그대로 바다에 저장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육지의 생물들 생태계를 보존하는 노력 그 이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정말 발등에 떨어진 기후위기,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IPCC 2019년도에 발표한 기후변화 토지 특별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순식물성으로 식단을 바꿀 경우에 매년 80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는 4,904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이 양이 좀 더 줄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준으로 보면은 한 16%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온실가스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10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줄여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퍼센테이지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 세계 모든 운송수단을 통해서 발생하는 양에 버금가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전기차로 바꾸면은 지원금 엄청나게 주잖아요. 저도 그 지원금을 받고 전기차를 타고 있긴 하지만 식단을 순식물성으로 바꾸려는 사람들도 그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물성 메뉴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유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이 기후, 그 온실가스에 미치는 그런 그 분류를 놓고 보면은 이 식단, 육식이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넷플릭스에서 대제 입맞춤물이나 시스피라시라는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팜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살짝 드릴게요. 팜유 프리 뭐 이런 것들 라벨이 있으면 좀 더 여러 가지 중에 기왕이면 그걸 사시고 그러시는 편인가요? 그러신가요? 팜유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그죠? 그 이유는 뭔가요? 암 환자라서. 아, 네. 네, 포화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 하지만 그보다는 이런 것들 팜오일 프리는 이런 이제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오랑우탄이라든지 생명들 그리고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팜오일이 생산되는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적도 부근의 열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팜오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없애는데 논란이 있어요. 이제 지속가능 팜오일 산업협의체 RSPO라고 하는데 이 RSPO 인증 농장의 75%가 1950년대까지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식했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팜오일 농장에 이런 애들이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코끼리나 코뿔소나 아니면 호랑이나 오랑우탄이 살 수 없죠. 팜오일에는 농장에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뭐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것도 이거는 뭐 그린워싱이다. 이런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팜오일 때문에 열대우림이 파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인당 이 기름 소비가 근데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생산량이고 6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사이에 인구도 늘었기 때문에 인구수로 나누면은 이제 2배만큼 는 거예요. 식물성 기름 섭취량이. 그 중에서 팜오일 생산량이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든 겁니다. 그러면서 열대우림이 많이 파괴가 된 거죠. 근데 생산량에 비해서 사용하는 토지의 양은 굉장히 적어요, 팜오일이. 왜냐하면 똑같은 면적에서 재배했을 때 생산되는 기름의 양이 팜오일을 따라올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팜트리는. 그래서 이제 뭐 팜오일 프리 대신에 여러 베이커리 제품들이나 아니면 화장품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는 팜오일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 몸에 좋은 아보카도 오일을 썼어요. 무슨 오일을 썼어요. 뭐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기름 사용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팜오일 대신에 다른 기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팜오일 대신에 다른 종류의 기름으로 지금 소비되고 있는 기름만큼 생산하려면은 토지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팜오일로 지금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토지가 이만큼 필요해요. 근데 팜오일이 아니라 참기름으로 그 기름을 다 충족시키려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토지를 사용해야 돼요. 팜오일 대신에 해바라기 씨로 충족을 시키려고 해도 토지가 지금은 여기는 1억 헥타르가 채 안 되던 게 3억 헥타르가 넘게 되고요. 유채 기름으로 대체할 경우에도 3억 헥타르, 대두로 대체할 경우에 4억 헥타르, 올리브 오일로 대체할 경우에 6억 헥타르, 코코넛 오일로 대체할 경우에 8억 헥타르, 땅콩으로 하면 11억
면실류로 대체할 겸 15억 헥타르. 이런 토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모일 프리. 그러니까 그 열대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파모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파모일 대신에 다른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자체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식물성 기름 자체를. 그래야 여기 보시면은 토지 사용이 1961년에 식물성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했던 토지가 약 1억 헥타르 정도였는데 지금 4억 헥타르 정도에 육박해요. 4배 정도 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물성 식품뿐만 아니라 식물성 기름 소비도 그만큼 줄여야 돼요.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들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이런 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후미식이라고 하죠. 기후미식은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이거는 어디 있는 정의가 아니고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는 기술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식의 정의가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는 기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 음식이 아니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기후미식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기후미식은 지구와 생명, 인류, 내가 눈으로 보는 내 주변에 있는 이유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에 사는 인류의 생존까지 생각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음식 소비를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이란 순식물성 식단, 동물성 식품과 식용유와 설탕을 최대한 배제한 음식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음식에서 동물성 재료만 빼면 돼요. 찜닭에서 닭만 빼면 순식물성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참기름 좀 덜 쓰고, 그리고 찜닭 대신에 찜닭 씹는 비슷한 느낌을 내려면은 두부를 눌러요. 두부 누르는 기계 있거든요. 두부티인가?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전 집에 그걸 갖다 놓고 눌러서 쓰는데 정말 퍽퍽해집니다, 두부가. 그럼 퍽퍽해진 두부를 넣고 찜닭 양념이랑 같이 조리를 하면은 맛있어요. 거기에 이제 밥 넣고 볶아 먹어도 맛있습니다. 버섯을 같이 넣어서 좋고요. 그래서 그냥 고기 대신에 무난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두부랑 버섯 종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본 거는 이제 2019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 여름 휴가차 갔다가 이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펄럭이던 이 클리마 고메 보케 기후미식 주간 행사 홍보 깃발이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저는.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후미식을 클리마 고메스로 이제 가로 열어서 표현을 하면은 꼭 그걸 영어로 클라이멧 고메스로 이렇게 바꿔놓더라고요. 근데 클라이멧 고메 영어로 검색하면 검색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영어 사용권에서는 이 단어를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독일이랑 한국만 기후미식이란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미식 주간이 주최하는 곳에서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미식, 지금 이제 기후미식 축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기후미식 축제 자체가 프랑크푸르트 시 정부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프랑크푸르트 시의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기름진 크림 소스나 치즈를 적게 사용할 것, 권장 수준은 지방량이 15%를 넘지 않을 것, 그리고 다양한 채식 혹은 비건 음식 제품이어야 되고 제철, 지역산물, 공정무역 제품일 것, 그리고 최대한 자연에 가깝고
신선하고 덜 가공된 제품일 것. 첨가물이나 방부제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최소로 사용할 것.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조리나 가공법이나 냉장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방법 자체도 출품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것. 가방이나 플라스틱 쓰레기, 포장 쓰레기, 잔여물들 사용하지 말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쿱에서도 어떤 행사를 주관한다면 이런 기준으로, 그리고 거기에 기후미식 축제 이런 라벨을 붙이고 하면은 이제 인식을 이제 좀 더 확산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후미식의 관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인 것 같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한 구 정부, 기초자치정부죠. 에서는 자기네 구에 이 공장식 축산산물을 광고하는 걸 5개의 광고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한 제품,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광고를 금지시킨 것의 일환으로 그 연장선으로 이제 공장식 축산 생산물의 광고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암스테르담의 한 자치 정부, 대단하죠. 구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니.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6년도에 이미 네덜란드 영양센터에서 고기는 2번까지만 먹어라. 그리고 그때 먹을 때도 500g을 넘기지 마라. 특히 붉은 육류는 300g을 넘기지 마라. 이런 권고를 했어요. 네덜란드 영양센터의 식이 가이드 역사상 고기를 줄여야 된다라고 권고한 건 최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고기뿐만 아니라 생선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라. 일주일에 125g 이상 먹지 마라. 그 이전엔 2번 이상 먹어라 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달걀도 일주일에 3개까지만 먹어라. 150g을 넘기지 마라. 유제품도 하루에 2개나 3개 넘기지 마라. 워낙 유제품을 많이 먹는 지역이기 때문에 북유럽 쪽이. 그리고 단백질은 주로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한국영양학회는 어떻게 권고하나요? 단백질을 먹으려면 식물성 위주로 먹어라. 이렇게 권고하나요? 아니면 그죠? 동물성 위주로 먹어라. 우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죠. 이게 굉장히 좀 다른 거예요. 세계는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육류 섭취나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이유가 음식이 생산이 되고 폐기가 되고 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2018년도에 네덜란드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모든 만찬은 채식으로 한다. 고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요청해달라. 그러면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보통은 그 과거의 디폴트는 기본값은 스테이크 기본이고 저는 채식하니까 고기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고기를 안 주는 이런 상태였지만 이게 디폴트 값이 바뀌는 겁니다. 기본값이. 노말이 바뀌는 거예요. 뉴노말. 그리고 2019년도에는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 정부에서도 똑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암스테르담 시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모든 만찬은 채식으로. 하지만 고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고기 원하면 고기 옵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뉴노말. 물론 논란이 있어요. 네덜란드 교육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교육과정 자체가 거의 채식 위주로 확 전환이 됐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나 해산물을 사용했던 네덜란드 전통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가 청어로 부강한 나라잖아요. 청어 덕분에 네덜란드가 해상 강국이 된 건데 그것 자체를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그냥 되는 거죠. 논란이 있어요. 한국도 이제 뭐 이런 식의 결정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전통 음식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전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계승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다 철폐했죠.
그리고 호주제 이런 것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가족의 개념 자체도 이제 동반자 개념으로 점점 변하고 있죠. 미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전통은 그냥 과거의 역사적 유물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전통이란 이름으로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식까지도 우리가 전통 계승하고 발전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캐나다 식이 가이드도 2019년도에 이런 식이 가이드를 발표했어요. 한 끼 먹을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먹어라. 그리고 반의 반은 통곡물로 먹어라. 그리고 단백질을 정기적으로 먹어라. 하지만 단백질을 먹을 때는 식물성 식품을 더 자주 먹어라. 그리고 식물성 식품은 콩류, 견과류, 씨앗류, 두부, 두유. 이게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생선, 조개류, 그리고 난류, 가금류, 그리고 기름기 없는 붉은 육류. 이게 두 번째 줄이 나오고요. 세 번째 줄에 유제품이 나와요. 이게 앞서가는 나라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죠? 아직까지 우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캐나다 식이 가이드에서도 이런 변화가 온 이유는 음식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포르투갈 의회에서는 공영 매점, 그러니까 이런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시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도소 이런 곳의 매점이나 그 단체 급식에서는 완전체식을 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완전체식 메뉴를 제공해야 된다. 그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통과된 거예요. 2017년도에. 왜 통과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식단을 식물성으로 바꾸는 것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에 벗어나서 동물권을 인정할 때 얻게 되는 이득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거를 그냥 단지 음식 취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분명한 어떤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념, 신념이라고 본 거죠. 그 신념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식단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먹으려면은 지구가 2.3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 인구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인구에게 지구가 1.7개 필요한 정도 수준의 식단을 강요해야 돼요. 그럼 이걸 나누면은 1인당 뭐 0.04개 필요한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열악한 식단을 강요하면서 한국은 2.3개 필요한 만큼 식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불평등이죠. 저는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때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계층만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그거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등이 전제되지 않은, 물론 이걸 뭐 기계적인 평등으로 제가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등. 지금 한국은 누가 뭐래도 설국 열차의 1등 칸에 탑승해 있는 겁니다. 1등 칸에 해당이 되는 서비스를 누리고 있고 그 식사를 유지하고 있죠. 그 1등 칸을 계속 유지하려면 꼬리 칸을 만들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1등 칸처럼 먹었다가는 지구가 정말 가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과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과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교육을 해야 될까? 미래 세대가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죠. 이제 뭐 재난이 닥쳤을 때 입는 피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요만큼 피해를 입을 때 개도국은 이만큼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현실. 하지만 개도국은
기후위기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되나요? 없어요. 아까 인도 보셨잖아요. 방글라데시 피해만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엄청난 자원을 그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해서 원조를 해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이들이 안전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 전 세계 기후 재난이나 식량 위기를 막을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식 자연식물식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강 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후 위기 둘 다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식 자연식물식은 현미, 보리, 메밀, 통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밤, 도토리, 토란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도토리나 밤은 먹기도 하겠죠. 토란 이런 것들. 이런 녹말 음식 중심으로 배를 채우고 채소, 해조류, 버섯, 과일, 콩류, 견과류, 씨앗류 다양한 이런 채소들, 야생 채소들을 반찬으로 곁들여 먹고 그리고 동물성 식품과 식용유와 설탕이 주성분인 가공식품들을 최대한 먹지 않는 것. 이게 이제 한국식 자연식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양식 자연식물식이나 서양의 식문화보다 한국 식문화가 저는 유리한 측면은 서양 식문화는 유제품을 기본으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이나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유제품을 기본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기후 친화적인 전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통을 좀 되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디폴트 배지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대학생의 14% 정도가 채식을 실천하고 있고 Z세대의 80% 정도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고기 없는 식사를 하길 원하고 일반인들도 채식한다는 사람은 4%에 불과하지만 46% 정도는 외식할 때 의도적으로 항상 혹은 가끔 채식 메뉴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채식 메뉴를 비건 음식을 택하는 사람도 20%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기 기본 식문화는 음식물 쓰레기를 양산하는 문화가 돼버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밥을 먹을 때 항상 고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고기 반찬 나오고 고깃국이 나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 음식을 그대로 받으면은 그냥 얘네들은 쓰레기로 넘어가 버려요.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고기 주지 마세요. 고기 주지 마세요. 고기 들어간 건 아예 반찬을 다 안 받고 고기만둣국 나오거나 사골 육수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아예 그냥 빈 그릇만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 현미밥 받고 샐러드 바에 가서 샐러드 담고 오리엔탈 드레싱으로 살짝 간을 하고 거기 이제 채소 반찬을 넣어서 비벼 먹습니다. 샐러드 비빔밥처럼. 그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폴트 배지, 그러니까 채식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고기나 동물성 성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해주는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확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준은 이렇게 이제 디폴트 배지를 적용했을 때 뷔페 식단을 했을 때 기본으로 이제 채식 메뉴를 제공하고 고기 원하세요? 물어봐서 고기를 원한다고 하면 고기를 줬을 때 고기 메뉴를 선택한 사람이 반대네요. 고기 메뉴가 기본일 때 전 채식 메뉴를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6%였지만 채식을 기본으로 줬을 때는 그냥 주는 대로 대부분이 먹고 굳이 난 그래도 고기 먹을래 고기 주세요 하는 사람은 13%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취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수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배지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이런 겁니다. 행사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기본을 순식물성으로 제공을 하고 고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고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김밥을 제공한다면 순식물성 김밥을 제공하고 저는 거기 햄을 원해요. 그러면 그 얘기한 사람들만 햄 넣어서 주는 거예요. 저는 달걀 넣어주세요 하면 달걀 넣어서 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요 김밥을 주문할 때
햄 빼고 주시고요. 달걀 빼고 주세요. 이것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그 대신에 어묵을 넣어서 막 싸주고 맛살을 넣어서 싸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받아놓고 그걸 빼서 먹거든요. 근데 그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죠? 받아놓고 보면 한 주먹 돼요. 그 양이.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나옵니다. 이 미트 디폴트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뷔페 식단일 경우에는 먹음직한 음식을 전면에 순식물성으로 배치를 하고 제공해주는 음식의 4분의 3은 완전 채식. 고기는 4분의 1 정도만. 이런 정도까지면 그래도 기후 친화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폴트 배지 캠페인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좀 앞으로 행사를 가져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후 미식가가 될 때 혹은 순식물성 식단이 기본이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장식 축산의 감소, 사육 밀도가 감소하면서 항생제 사용도 감소하고 가축 분뇨 배출도 감소하면서 농지의 질소와 인, 과잉 투입이 감소하면서 균형이 증대하게 될 거고 축사단지 주변의 지하수가 분뇨로 오염되는 게 줄어들 거고 그리고 주요 하천의 녹조 현상이 완화될 겁니다. 지금 낙동강 유역의 마이크로시스틴 그 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수문 개방 문제만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질소와 인이 과잉으로 투입이 된 게 문제거든요. 대전 쪽은 대청호에서 이 식수를 얻고 있는데 대청호는 4대강 사업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2012년도 이후로 녹조가 점점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가축분뇨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어요. 2012년도 이전에는 돼지똥 같은 것들을 그냥 바다에 싣고 가서 뿌렸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육지의 부하가 그만큼 덜 갔었는데 12년도부터는 그 부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청호 같은 경우에 점점 녹조가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오염 이런 것들도 결국 축산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가축에게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다제내성균이 축산농가 주변으로 해서 퍼져나갑니다. 슈퍼박테리아의 주 원인이 이제 이 축산업입니다. 그리고 식수와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 잔류항생제나 동물의약품 노출도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미에 파괴되는 아마존 밀림을 줄일 수가 있고 그 GMO 콩과 옥수수 재배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남미 지역이 지금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축산업을 줄이고 숲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료 재배 농지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출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면은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육류 소비가 줄지 않으면은 남미 지역의 이 기후위기 대응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업행위로 인해 붕괴되는 해양 생태계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양에 저장되는 탄소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후위기가 완화되고 환경오염, 슈퍼박테리아 감염 위험이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이나 기후미식 이 내용을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